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막 내용을 이론을 그렇게 많이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준비했었던 내용이 뭔가 좀 이제 슬램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다른 톡방에서도 이거를 잠깐 얘기를 하고 왔는데, 다른 톡방에다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학원에서 교수님이 랩실에서 우리도 우리 랩도 슬램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제 너가 한번 가서 공부해갖고 슬램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라고 할 때 그 뭐부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 목소리랑 잘 들리시나요? 아, 채팅으로. 네,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내용에서 최대한 복잡한 수식이나 이론 이런 건 다 뺐고요. 최대한 말로 설명하는 걸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식도 그런 거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쉽게 쉽게 그냥 슬램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좀 그림을 좀 그려가시고,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쓰이는구나를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뭐 시간이 좀 더 빨리 끝난다라고 하면 제가 준비한 자료 말고 뭐 다른 강의 자료들 꺼내가지고 또 이제 고급 테크니크들 같은 것들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이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오늘 진행할 내용들입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 슬램이란, 네, 슬램의 기술의 정의를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슬램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비주얼 슬램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고, 라이다 슬램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비주얼일 거예요, 오늘. 왜냐면 어차피 실제로도 비주얼 슬램 공부하는 거랑 라이다 슬램 공부하는 거랑 이론으로 들어가면 둘 다 공부할 게 많긴 하지만, 비주얼 슬램이 공부할 그런 개념들이 더 많아요. 라이다 슬램은 그냥 슬램 자체에 좀 더 집중하는 느낌이고, 비주얼 슬램은 영상 처리까지 해야 돼가지고 할 게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분량만 보면은 한 4분의 1, 절반 4분의 1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특강 이후로 뭔가 더 공부하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면은, 그러면은 자료를 좀 추천드리자면 요거 두 개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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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비주얼 슬램만 있는 거기는 한데, 요 책이 그 슬램 전공한 사람들도 다 한 번씩 읽어봤을 거예요. 한글판이 아니라 영어로도 읽어봤을 겁니다. 슬램북이라고 굉장히 유명한데 요거만 읽으셨고, 요즘 새로 올라오고 있는 슬램 핸드북이라는 거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슬램 관련 그 학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책을 써갖고, 네, 뭐 거의 뭐랄까요, 네, 딥러닝에 요즘 유명한 교수님들 다 모여서 책 썼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읽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슬램이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좀 간단하게 동영상 몇 개를 좀 보고 갈게요. 그냥 동영상은 아니고 GIF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어, 닉 오웬슨이라는 아저씨인데, 네, 영국의 슬램을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 슬램코어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그마한 모바일 로봇 위에다가 카메라를 얹고 나서 카페 위에서 빙빙빙 돌아다니는데, 이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주변에 3D 맵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슬램이고요. 아니면은 이건 좀 더 딥러닝 같이 생겼죠, 살짝. 하지만 이것도 슬램과, 네, 이것도 슬램입니다. 딥러닝을 섞은 슬램이에요. 이게 슬램을 처음 이거 딥러닝 하시던 분들이 슬램을 접하시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슬램은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프레임워크에 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나중에 저희가 배우게 될 텐데, 결국에는 어떤 그 움직임에 대한 파라미터랑 그리고 그 관측에 대한 파라미터 두 개를 동시에 최적화하는 그런 그냥 최적화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딥러닝 하시는 분들은 좀 헷갈려 하실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디텍션이라는 거,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거 이런 느낌으로 딱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오히려 그냥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어쨌든 이것도 지금 이 카메라가 움직이고 있는 거를 3D 공간에서 움직임을 표현을 하면서, 그러면서 3D 지도도 만들어 가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까맸던 부분이
처음에는 그냥 까맣게 나왔던 부분이 나중에 다시 보니까 색이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딱 한 번 봤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점에서 봤었을 때 정보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확률론적으로 정확한 라벨 같은 것들을 업데이트도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슬램 프레임워크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네, 이제 슬램의 정의로 좀 가볼게요. 슬램이란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이라는 단어를 줄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단어씩만 떼갖고 온 겁니다. 네, SLAM 따라서 슬램인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게 simultaneous는 뭔가를 동시에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localization은 매핑이라는 거를 동시에 한다는 건데 그럼 localization이랑 매핑은 뭐냐라고 하면 localization은 위치 추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위치 추정이에요. 다른 사람의 위치를 추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위치를 추정하면은 그거는 3D 오브젝트 디텍션이 됩니다. 또는 뭐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되는 건데 localization은 사실 이고 포즈 에스티메이션과 동일한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핑은 지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맵핑이니까 맵을 만드는 거니까 지도 만드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은 로컬라이제이션하고 매핑을 동시에 한다라는 게 이제 슬램인데 그러면은 로컬라이제이션 프로세스 띄워놓고 매핑 프로세스 띄워놓고 프로그램 그냥 두 개 동시 실행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데 그거는 또 아니에요. 여기서 사실 이제 슬램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simultaneous라는 단어의 뜻을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슬램은 그래서 뭐냐라고 이렇게 뭐가 다른 건가 로컬라이제이션과 매핑과 슬램 세 개의 차이점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로컬라이제이션의 조금 더 정확한 정의를 보자면은 지도가 있을 때 내 위치를 찾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건이 있고 조건은 지도가 있을 때 내 위치를 찾기 요거는 이제 내가 완수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도는 어떤 거냐라고 하면 진짜 그냥 이런 지도도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저를 납치를 했습니다. 납치하고 나서 제가 정신을 잃고 눈을 딱 이제 정신을 다시 되찾고 눈을 떴는데 제 손에는 이 지도가 쥐어져 있고 누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남문 입구 앞에서 만나자라고 하는데 제가 오른쪽을 딱 보니까 여기 고객 상담실이 보이고 왼쪽을 보니까 플라이벤처가 보입니다. 그럼 저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여기 있겠죠. 그럼 지도를 보면서 제 위치를 보면서 남문 입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지도가 없었다면은 제가 오른쪽을 봤을 때 뭐 고객 상담실이 있고 왼쪽을 봤을 때 플라이벤처가 있다고 봐도 제가 어딘지 모를 거예요. 왜냐면 저는 지도가 없으니까. 근데 지도가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주변을 둘러봤을 때 저기 뭐가 있다. 저기는 또 뭐가 있네. 근데 지도에는 이렇게 있네. 그럼 내가 여기쯤이겠구나. 라고 내 위치를 지도 속에서 알 수 있는 게 로컬라이제이션 문제입니다. 반대로 이제 매핑은 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내 위치 정보 또는 이동 정보를 알고 있을 때 목적은 주변 환경 정보를 쌓아서 지도를 만들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가장 좀 한국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예시는 대동여 지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냥 이렇게 좀 걸어가면서 저기 뭐가 있네 그려보고 좀 더 걸어가면서 그려보고 좀 더 걸어가면서 그려보고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정확히 알아야겠죠. 왜냐면은 제가 뭐 한 다섯 발자국 걸어갔다가 저기 있다고 그린 거랑 열 발자국 갔을 때 그린 거랑 측량을 잘못하면은 나중에 막 지도가 막 완전 일그러지겠죠. 스케일이 막 다 다르고 어디는 멀고 어디는 짧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제대로 된 스케일을 원하니까 내가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 지도를 잘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핑은 내 위치 정보, 이동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더 잘 되고요. 로컬라이제이션도 동일하게 제가 롯데월드에서 이거 롯데월드입니다 이거. 근데 롯데월드에서 일어났는데 근데 제가 손에 에버랜드 지도를 들고 있으면은 저는 제 위치를 못 찾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한 지도가 있어야 돼요. 로컬라이제이션은. 정리를 하자면은 로컬라이제이션은 정확한 지도가 있을 때 정확해지고 매핑은 정확한 이동 정보가 있을 때 정확한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로컬라이제이션과 매핑의 이거를 문제를 한번 좀 볼게요.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려고 하면은 정확한 지도가 있어야지 내가 정확한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정확한 지도는 어디서 나죠? 그 지도를 만들려면은 매핑 과정을 통해서 지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매핑을 하려고 하면은 정확한 위치를 또 알아야 돼요. 그럼 정확한 위치는 또 어떻게 알지? 라고 하면은 위치 알려면 로컬라이제이션 해야지. 로컬라이제이션을 또 오면은 그럼 또 정확한 지도를 또 요구를 합니다. 그럼 뭘 먼저 해야 되냐?
라고 해서 항상 이 로컬라이제이션과 매핑 이 기술을 썼었던 로봇 업계에서는 슬램이라는 기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항상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닭이냐 달걀이냐, 로컬라이제이션을 먼저 해야 되냐 매핑을 먼저 해야 되냐. 그래서 거기서는 뭐 슬램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그냥 비싼 센서 같은 것들 써가지고 위치를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추정을 한 다음에 그걸로 지도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로컬라이제이션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슬램이 나타나면서 슬램은 로컬라이제이션과 매핑을 동시에 푸는 문제입니다. 동시에 풀기 때문에 이 제약 조건이 없어져요. 내가 위치 정보랑 이동 정보를 알고 있을 때, 내가 정확한 위치 정보를 알고 있을 때, 내가 정확한 지도를 갖고 있을 때 이 제약 조건이 둘 다 없어지고 어떻게든 내가 위치를 찾아서 조그마한 정보라도 위치를 찾아서 지도를 조금이라도 더 만들고 그 조금이라도 더 만든 지도로 내 위치를 조금이라도 더 찾아서 그걸로 조금이라도 지도를 더 만들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슬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실제로 좀 이제 원래 내부적 슬램은 내부적으로 좀 수학을 좀 많이 씁니다. 그랬고 내부적으로 이제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프레임워크 안에서는 두 개의 코스트 펑션을 합쳐서 하나의 문제로 바꿔서 최적화를 시키는데 보통 그거는 이제 수학에서 조인트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 딥, 저희 이제 뭐 가짜 연구소에는 딥러닝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두 개의 로스 펑션을 하나로 합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최적의 그 로스 펑션에 맞춰가지고 최적화를 다한 파라미터가 이제 슬램의 결과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것도 슬램의 일종입니다. 이거 딥러닝 섞은 슬램인데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추론을 하면서 지도도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가 이미 만들어진 지도가 없는데도 위치 추정이 되고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정하면서도 실시간으로 지도도 만들고 있는 그런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슬램의 개념에 대해서는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조금 늦게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질문은 언제든지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켜고 하셔도 되고요. 채팅으로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에서 눈이 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이유는 제가 그 듀얼 스크린 써가지고 이쪽에 디스코드 지금 띄워놓고 저는 발표는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 혼자서 이렇게 계속 떠들면은 생각보다 빨리 끝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를 한 3, 40분을 잡아가지고 네, 만든 자료니까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슬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센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비주얼 슬램하고 라이다 슬램 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쓸 수 있는 센서 종류는 되게 많아요. 일단은 카메라를 쓸 수 있고요. 카메라 써서 하면은 비주얼 슬램이 됩니다. 라이다를 쓸 수 있고 라이다를 쓰면은 라이다 슬램이 됩니다. 레이더 써서 하면은 레이더 슬램이 됩니다. 초음파 써서 하면 초음파 슬램이 될 거고요. 이론상 마이크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마이크 써갖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네. 제가 살면서 논문 한두 개 본 것 같아요. 쓴 사람도 신기합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휠도 쓸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한다 그러면 휠 쓸 수 있고요. 로봇에서 있는 휠 인코더 쓸 수 있고요. 아니면 IMU 센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IMU는 이제 관성 센서입니다. 핸드폰 안에도 들어있고 그리고 GNSS 이건 이제 GP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퓨전해서 쓸 수 있는데 제가 요거를 지금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나눠놨어요. 여기는 외부 환경을 보는 센서입니다. 카메라는 주변 환경을 보고요. 라이더도 주변 환경을 체크하고요. 레이더도 주변 환경에다가 음파 써갖고 들어오고요. 초음파도 주변 환경에다 쏘는 거고요. 마이크도 주변 환경 소리를 듣습니다. 휠은 자기 자신의 움직임만 굴러감만 봅니다. IMU도 자기 자신의 그 가해지는 관성만 봅니다. GNSS는 사실 이론상 여기 있는 게 맞긴 한데 왜냐면 외부에 있는 위성하고 통신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조금 더 쉽게 그냥 생각하기로는 내가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지구 위 어디 있나 정도를 보는 걸로 보시면은 여기 조금 더 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로봇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게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GNSS는 여기로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또 센서들을 원하는 대로 조합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휠, IMU, GNSS 이렇게를 써야지 라고 해서 슬램을 만들면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뭐 자율주행 택시 같은 거, 웨이모 같은 데서 들어가는 시스템이 이런 것들이고요. 나는 라이다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나는 카메라, 레이더, 휠, IMU, 아니다 휠도 쓰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렇게 갖고 있는 카메라, 레이더, IMU만 쓰면은 이거는 테슬라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됩니다. 뭘 써도 상관이 없어요. 조합을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 다른 거지. 코스트 펑션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 다른 거지. 섞는 거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오늘 알아볼 거 대표적인 것들을 보자면은 네, 비주얼 슬램은 네, 사실 그냥 비전 슬램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카메라를 사용해서 하는 슬램이고요. 그래서 카메라의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지도에 포함됐으면 하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선을 지도에다 넣어야지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엣지나 라인 같은 것들을. 그래서 이걸 지도에다 넣어야지 하고 하니까 그게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3D 공간 안에서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라는 것도 보이죠. 지금 이렇게 떠다니는 빨간색 이 피라미드가 카메라의 방향 같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종류가 많아요. 사실 카메라 자체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메라 하나만 쓰는 슬램, 카메라 여러 개 쓰는 슬램, 뎁스 카메라 쓰는 슬램, 그리고 IMU 섞어서 쓰는 비주얼 이너시얼을 이제 IMU의 네, 그 뭐야 이너시얼 센서에서 따갖고서 비주얼 이너시얼이라고 합니다.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아웃풋도 상당히 다르고요. 각각의 한계점하고 장점들도 굉장히 다른데 그것까지 다 오늘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네, 나중에 궁금하시면은 그냥 네,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라이다 슬램입니다. 라이다 슬램도 비슷하게 라이다를 씁니다. 라이다는 이제 딥러닝 그 비전만 하시던 분들은 잘 안 써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쉽게 얘기하면은 센서에 레이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뿅 쏴요. 그리고 슝 날아갔다가 튕겨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돌아왔었을 때 이거를 인지하는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쏘고 튕겨 돌아오고 받고 해서 걸린 시간을 잰 다음에 시간을 재면은 우리가 빛의 속도 알고 있고 걸린 시간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연산을 하면은 거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거리에 갔다가 돌아온 시간이니까 이거의 절반을 하면은 그럼 요만큼의 거리가 나온다. 그래서 이 레이저를 이렇게 보통은 360도 그 모터에다가 삥삥삥삥삥 이렇게 돕니다. 그럼 얘가 가서 모든 벽들을 다 스캔을 하고 와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렇게 지금 스캔 삥삥삥 돌죠. 네, 요런 스캔을 하는데 이제 이거를 그냥 라이다를 들고 걸어 다니면서 여러 데이터들을 취득을 한 다음에 이걸로 지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벽이 있는 곳들은 어디든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라이다도 종류가 많습니다. 2D 라이다가 있고요. 3D 라이다가 있습니다. 2D 라이다는 그냥 하나를 갖고 뺑뺑뺑뺑뺑 돌리는 거고요. 3D 라이다는 레이저를 한 30몇 개를 이렇게 쌓은 다음에 얘네를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당연히 더 정밀하겠죠. 그리고 정밀하면서 더 비쌉니다. 이거 비싼 거 이건 70만 원이고 이건 비싼 거 억대입니다. 지금은 몇 천만 원대로 좀 내려오긴 했는데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IMU를 넣고 싶으면은 IMU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적인 슬램의 인풋과 아웃풋을 조금 정의를 내려보자면은 예, 보통 뭐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뭐 디텍션의 인풋은 뭐냐? 디텍션의 오브젝트 디텍션의 인풋은 이미지다. 라고 하고 아웃풋은 뭐냐? 바운딩 박스의 코디네이터랑 클래스 정보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슬램도 똑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슬램은 인풋은 센서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어떤 센서를 쓰냐에 따라 다릅니다. 뭐 이미지를 넣으면은 이게 비주얼 슬램 되고요. 라이다 넣으면은 라이다 슬램 되고요. 이미지 라이다 넣으면은 비주얼 라이다 슬램 되고요. IMU까지 넣으면은 비주얼 라이다 이너셜 슬램 되고요. 휠 GNSS 넣으면은 그냥 이름 부르는 대로 다 가서 끝에 슬램 붙이면은 그게 슬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웃풋으로는 뭐가 나오냐? 아웃풋으로는 로컬라이제이션과 매핑을 같이 한다 그랬으니까 로컬라이제이션의 아웃풋인 로봇 포즈가 나오고요. 매핑의 아웃풋인 맵이 나옵니다. 로봇 포즈는 어렵지 않습니다. 로봇 포즈는 보통 그냥 포지션 정보 나오고요. XYZ.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정보 나옵니다. 이거는 뭐 RX, RY, RZ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맵인데, 맵은 우리가 뭘 가지고 맵이라고 할 수 있나? 뭐 아까 위에 봤었던 롯데월드 지도도 사실 맵이라고 할 수 있고요. 포인트 클라우드로 지도를 만들어도 그것도 맵이 될 수 있고요. 메쉬로 만들어도 맵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토폴로지 맵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뭐 여기는 주방이고 여기는 화장실이고 여기는 뭐 복도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것도 있죠. 임플리시트 그 뉴럴 펑션 이렇게 해가 임플리시트 뉴럴 필드 해가지고 너프로 만든다거나 3D 가우시안 스플리팅으로 하는 그런 가우시안 스플랫도 맵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슬램이 이거 원래 내 거였지 하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우시안 스플래팅 슬램 이런 것도 있어요. 가우시안 스플랫의 형태로 맵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도 있고 아이맵이라고 하는 슬램 같은 것처럼 이제 임플리시트 뉴럴 필드로서 이제 그 MLP 안에다가 맵의 정보를 전부 다 담겠다 해서 MLP 리얼타임 트레이닝을 하면서 슬램을 하는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맵은 정리를 하자면은 맵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면 되는 거고 알고리즘을 바꿔서 그리고 로봇 포즈는 나와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두 개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거이고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실시간에 돼야 됩니다. 슬램을 실시간에 하지 않으면은 그건 더 이상 슬램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저희가 그냥 3D 리컨스트럭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나면은 맵이 나오고 그 맵을 만들었던 곳에 센서 위치, 로봇 포즈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너프나 가우시안 스플래팅 보고 저희가 슬램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실시간이라고 하는데 지금 좋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실시간의 기준은 어느 정도로 보나요? 라고 하면은 센서의 속도보다 빨라야 됩니다. 연산 속도가. 카메라는 보통 저희가 30 프레임 퍼 세컨드를 봤는데 이거는 1초에 30번 찍는다는 건데 그러면은 33 밀리초가 걸릴 거거든요. 매 이미지가 들어올 때마다 이론적으로. 그러면은 네. 33 밀리초 이제 하나 이미지를 받고 다음 30 밀리초 후에 이제 새 이미지가 들어올 거니까 그 전까지 연산 다 끝나서 위치를 추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슬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라이다는 10Hz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쉬워요. 얘는 100밀리초 안에 하면 됩니다. 근데 뭐 내가 쓰는 카메라는 진짜 빠른 건데 60fps인데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러면은 더 빨리 해야 되죠. 17밀리초 안에 17밀리초 안에 나올 수 있으면 그거는 이제 60fps 카메라에서 돌아가는 슬램인 거고요. 30fps 카메라에서 돌아가는 슬램이 60fps에서 안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이 카메라를 썼다 그러면 그건 이제 3D 리컨스트럭션으로 되는 거죠. 무조건 실시간 안에 돌아야 됩니다. 네, 질문 중에서 네, 하드웨어 성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슬램의 성능을 비교한 정량적 방법이 있나요? 맞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고요. 보통은 그래서 좀 옛날 논문들 2010년 초반대에서는 전부 데스크탑에서 돌렸어요. 데스크탑에서 돌리고 나서 내 PC에서는 그래도 리얼타임으로 도니까 이거는 그래도 어디에 존재하는 플랫폼에서는 리얼타임으로 돌아본 슬램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로봇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연구용이지 않냐. 이걸 대체 무슨 로봇에서 돌리냐. 넌 로봇 뒤에다가 데스크탑 싣고 다닐 거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로봇에 들어가는 그런 좀 컴퓨터들이 있죠. 뭐 제슨 시리즈라던가. 그래서 요즘은 벤치마크가 제슨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데스크탑에서도 돌려보고 제슨에서도 돌린 다음에 그 몇 밀리초 걸리냐, 메모리를 얼마나 쓰냐 이런 것들까지도 성능 벤치마크 많이 나옵니다. 보통은 뭐 자비어나 TX2 정도에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은 뭐 종종 이제 뭐 증강현실 이런 거에서도 슬램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경우에서는 핸드폰 그냥 플래그십 핸드폰 그 해의 플래그십 핸드폰 잡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잘 돈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좋은 질문 이렇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주세요. 네, 이제 조금 더 이론적인 걸로 가보겠습니다. 네, 로봇 이제 슬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각화 방법이라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표현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푸냐 했을 때 팩터 그래프라는 거를 많이 씁니다.
이거 자체만으로는 사실 문제를 풀는 방법은 아니기는 한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랑 비교를 하면 좋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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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딥러닝하고 비교를 하자면 글쎄요. 뭐 정확히 1대1로 매칭되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뭐 MLP나 뭐 CNN 이런 느낌으로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알고 있어야지 이제 상위 개념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로봇 팩터 그래프라는 걸 가지고 온 건데요. 이 그래프에서 중요하게 바르는 게 네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요런 것들, 이 하늘색 점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 그리고 파란색 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 점과 하늘색 점을 잇는 이 선들이 있습니다. 요 선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잘 안 보이긴 하지만 하늘색 점과 하늘색 점을 잇는 선들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쉽게 보자면은 하늘색 점은 로봇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시간에 따라서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회전으로 꺾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면서 주변에 있는 기둥들을 본 겁니다. 이걸 저희가 랜드마크들이라고 하고 주변 환경에 있는 어떤 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네, 이게 이제 주변의 기둥들인데 근데 어떤 특정 위치에서 이 기둥을 관측했을 때 이 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 여기 얘는 얘도 보고 얘도 보고 얘도 보지만 얘는 보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것만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시야 안에 들어오는 게 얘네밖에 없다 이거죠. 뭐 얘도 보겠네요. 네, 이 정도가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조금 지워보면은 저희가 얘하고 얘네는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의 노드가 되는 애들은 스테이트라고 부르고 이게 하늘색 점이 로봇 포즈 그리고 이 짙은 파란색 점들이 랜드마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랜드마크는 우리가 보통 뭐 이제 뭐, 뭐 63 빌딩 뭐 이런 것들 보고 랜드마크라고 하죠. 그 딱 고정돼서 바뀌지 않는 애들 그런 애들을 이제 랜드마크라고 하는데 우리 주변 환경에 있는 어떤 곳에 고정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팩터들이 있는데 팩터는 엣지입니다. 자, 여기 로봇이 랜드마크를 관측할 때 바라봤었던 그 내용, 관측 수식이라던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저 벽이 10m 떨어져 있네? 라고 하는 그런 정보, 10m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거가 이제 관측한 거에 대해서 옵서베이션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다 했었죠, 제가. 하늘색 점에서 다음 하늘색 점으로 이동하는 그 내용들. 여기서 앞으로 10cm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점도 이제 10cm 움직였다라고 적으면서 모션 정보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슬램에서 나중에 제일 중요한 정보들이 됩니다. 포즈, 랜드마크, 모션, 옵서베이션. 요 네 개의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수학적인 최적화 문제를 풀면은 가장 정확한 로봇 포즈와 랜드마크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풀기 위해서 있는 제약 조건들이 뭐냐? 모션과 옵서베이션을 제약 조건으로 삼아서 네, 그거를 풀게 됩니다. 네, 방금 전에 저희가 이 그래프를 봤죠? 근데 이거는 지금 다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다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것처럼 만들면서 가야 되죠. 그래프를. 그래서 슬램은 보통 이런 루프를 계속 도는 시스템으로 됩니다. 센서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래프를 구축해 나갑니다. 이제 새롭게 봤었던 관측 데이터들을 쌓아주고 새로운 노드들을 만들어주고 엣지를 이어줍니다. 그걸 저희가 프론트엔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만들어진 그래프를 뒤로 이제 백엔드에다 넘기는데 백엔드는 뒤에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갖고 최적화 문제를 풀어주는데 최적화 문제를 풀면은 뭐가 되냐? 조금 더 정확한 포즈와 조금 더 정확한 랜드마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났다. 그러면은 다시 또 새로운 그래프를 확장하고 풀어주고 확장하고 풀어주고 확장하고 풀어주고 요거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시스템이 꺼질 때까지 도는 게 슬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로봇이 짠짠 이렇게 움직이는데 근데 가끔씩 짠짠짠짠짠 돌다가 이제 와본 적 있는 곳에 올 수 있는 거죠. 그 그래프에 이걸 저희가 루프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루프가 이 루프가 이제 슬램에서 굉장히 좀 특별한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루프 클로저라는 기능인데요. 이게 바로
이걸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로봇은 이제 센서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슬램을 하면서 그래프를 구축해 나가고 점점점 공간에 대한 지도를 확장해 나가죠. 근데 문제는 센서에는 노이즈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저희는 완벽한 데이터를 항상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가는 동안에도 노이즈가 쌓여서 오차가 생기고, 이렇게 가는 동안에도 오차가 쌓이고, 이렇게 오는데도 오차 쌓이고, 이렇게 오는데도 오차 쌓이고, 이렇게 오면서도 오차가 쌓여서 지금 실제로 똑같은 공간에 다시 돌아온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치 오차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슬램에서는 나 여기 와본 적 있는 것 같아 라는 걸 감지한 다음에 이거를 이런 지금 루프가 생긴 거죠. 나 다시 돌아와 여기 와본 적 있는 것 같아 했을 때 이 노드들에 쌓여 있는 오차를 해소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요 루프에 해당하는 노드들만 가지고 그래프 최적화를 풀면은 그러면은 가장 정확한 랜드마크랑 그 로봇 포즈들을 구하면서 오차가 생겼었던 점들이 싹 없어지고 아주 깔끔하고 예쁜 지도가 만들어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루프 클로저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방금까지 그래프 슬램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슬램을 푸는 방법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필터 베이스드 슬램이 있고, 두 번째는 배치 슬램이 있는데, 미리 스포일러를 하자면은 배치 슬램이 킹입니다. 이게 요즘엔 이거밖에 안 써요. 네. 따봉을 그려보려고 했는데 완전히 망했습니다. 네. 필터 기반 이거는 이제 좀 클래시컬한 로보틱스를 해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 확장 칼만 필터, 아니면 파티클 필터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이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필터 기반의 슬램. 이거는 뭐를 하냐? 이거는 여기 랜드마크랑 가장 최신의 자기의 포즈만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움직였다? 그럼 이것만 연산하고요. 하나 움직였다? 이것만 연산하고요. 하나 움직였다? 이것만 연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연산량이 작은데 메모리도 적게 쓰고요. 대신에 이제 오차가 쌓이는 거는 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최신의 것만 연산하고 과거에 있었던 것들은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오차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에 비해서 배치 슬램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있었던 것도 다 봅니다. 과거부터 누적되었었던 그런 관측 데이터들이랑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서 최대한 정확한 거를 다 풀어보는 거예요. 새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것까지 넣어가지고 풀어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컴퓨팅 리소스가 많이 필요하고요. 어, 메모리도 많이 필요하고요. 연산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훨씬 더 정확해집니다. 요즘 슬램은 배치 슬램만 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발전돼 갖고 실시간을 유지하면서 이거를 잘 푸는 방법도 나왔기도 했고 하드웨어 자체가 많이 좋아졌다 보니까 네, 이런 무거운 연산들을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뭐 이거밖에 답이 없었어요. 배치 슬램이 시작된 거가 2008년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챕터인 네, 슬램이란을 이제 마쳤는데요. 간단하게 뭐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 한번 받아보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셋, 넷. 와우. 15분이나 와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없으시면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생기시면은 언제든지 그냥 채팅이나 이걸로 남겨주세요. 네, 이제는 비주얼 슬램 쪽 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사용해서 하는 슬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비주얼 슬램의 구조를 좀 보자면은 어, 네, 비주얼 슬램은 좀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카메라 이동하는 걸 그릴 텐데 왜 피라미드냐? 카메라의 센터 그리고 이미지 평면입니다. 이 이미지 평면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카메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투영하면은 나중에 여기 실제로 있는 이 사람도 사람이
이미지 평면에 투영되는 그런 과정을 제가 지금 좀 그려보려고 한 겁니다. 네. 또 모습. 네. 그래서 카메라가 이거를 이동을 하면서 랜드마크들을 그 이미지 안에서 2D 키포인트를 감지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미지에 특별한 점들이 있을 겁니다. 이 특별한 점들을 우리가 슬램에서 지도로 만들고 싶어요. 그런 애들을 검출을 할 겁니다. 아까 봤었던 거는 뭐 이미지 안에서 라인하고 엣지를 검출했죠. 그런 방식으로 네, 키포인트들을 감지하는데 이 이미지 위에 있으니까 2D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하나에 있는 시점 정보를 이제 우리가 카메라 센터에서 어떤 이 키포인트를 향해서 카메라 레이를 딱 쏘면은 무한히 이렇게 뻗어나갈 겁니다. 이건 너프 하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요. 카메라 센터에서 레이를 쭉 뻗어나가면은 무한거리로 뻗어나가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무한거리로 쭉 뻗어나가는 직선이 생겼습니다. 근데 다음 위치에서 똑같은 이 키포인트를 찾았는데 이렇게 가면서 얘랑 딱 맞게 되면은 그럼 무슨 뜻이죠? 여기에 있다는 거죠, 뎁스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얘 랜드마크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랜드마크를 찾는데 이게 되려면은 이미지 한 장으로는 불가능해요. 이미지가 최소 두 장은 있어야지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점 정보를 이용해서 3D 랜드마크를 추론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가능해요. 이렇게 꼭 두 개만 쓰라는 법은 없고요. 훨씬 더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3D 랜드마크들을 이렇게 추론해 나가면서 다음으로 이제 또 풀어야 되는 거는 그래서 다음 스텝에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나? 내가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풀려고 하는 게 슬램입니다. 왜냐면은 요거는 매핑, 이거는 로컬라이제이션 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둘 다 풀어야지 슬램이 됩니다. 근데 비주얼 슬램은 되게 어려워요. 일단은 공부 깊게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라이다 슬램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또 비주얼 슬램 어렵다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공부할 게 되게 많고 그리고 애초에 이론 자체가 풀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상 처리 수업을 들었을 때 딥러닝 말고 대학교에서 영상 처리 수업을 들으면은 그 카메라의 투영 수식, 프로젝션 수식을 배우면서 요건 배울 겁니다. 3D 공간에서 2D 이미지로의 투영하는 방법. 3D를 이제 여기 카메라 센터까지 레이를 쫙 그은 다음에 이미지 평면 위에 어디를 통과하나를 하면은 투영을 해서 픽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데 거꾸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카메라 센터에서 이 여기 투영된 점을 레이를 쭉 그으면은 요 선은 사실상 무한대로 뻗어나가는데 이 3D 랜드마크 위치를 추론하려면 얘가 여기 있는 건지 여기 있는 건지 여기 있는 건지 여기 있는 건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역투영은 어렵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뎁스 에스티메이션 이런 거 연구하신 분들은 아시죠? 뎁스 에스티메이션 하신 분들은 이거 원래 그 일포스트 프로블럼이다라고 원래 풀 수 없는 문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데이터로 한번 때려 맞춰 보겠다 이런 거고. 네, V슬램도 비슷합니다. 2D 이미지로 3D 공간 추론하기 이게 매핑에 필요한 과정인데 2D에서 3D를 역투영은 어렵다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뭘 쓰냐? 한 장만으로는 어려우니까 여러 장 써가지고 아 여기구나 라고 이런 방법을 좀 쓰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게 조금만이라도 레이가 이렇게 틀어지면은 네, 그러면은 이 뎁스에 오차가 생기죠. 그 정확한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가? 고작 여기 1도 바뀐 걸로 여기가 10m가 바뀌어 버린다면은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 아닌가 할 수 있는데 그쵸?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너프도 초창기 너프 생각하면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예쁘게 만들기 어려웠었고 3D 가우시안도 이게 어려운데 슬램도 비슷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핸들링하냐 그리고 이거 실시간 그러니까 뭐 뭐랄까요 뭐 GPU 엄청 많이 쓰고 그리고 비실시간에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모든 데이터 다 때려 넣어가지고 될 때까지 최저가 엄청나게 돌린 다음에 뽑아내면은 좋은 결과 나올 텐데 막 초창기 너프처럼 8시간 트레이닝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슬램에서는 33m초 밖에 없으니까 GPU도 못 쓰고 CPU만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면은
확실히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여기 어, 여기 저희가 2D 키포인트들을 감지한다고 했죠. 네, 처음에 우선은 모든 V 슬램의 시작은 키포인트 검출로 시작됩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거는 ORB 피처를 뽑는 건데 ORB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은 뭐 시프트 이런 거 뽑아도 됩니다. 시프트, 서프 이런 거 뽑아도 되는데 요거 두 개는 슬램에서 너무 느려서 잘 안 쓰고요. 보통은 ORB 많이 사용합니다. 아니면 뭐 딥러닝 하셔서 좀 아시는 분들은 뭐 슈퍼 포인트 이런 거 많이 써가지고 이미지 안에서 그 이제 맵으로 만들고 싶은 점들을 이제 뽑는데 보통은 아무 점이나 막 뽑아서 하진 않아요. 아무 픽셀이나 막 뽑으면 안 되고 이게 나중에 다른 시점에서도 봤을 때 또 검출될 만한 그런 것들을 뽑아야 되는데 보통 여기서 봤을 때 여기 뭔가 좀 특이하다 했을 때 딴 데서 봤을 때도 여기 특이하다 해서 똑같이 또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특징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뭐 distinctiveness를 찾는다라고 하는데 어, 네, 그리고 원래 키포인트 디텍션이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는 이건 피처 디텍션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딥러닝 하시는 분들은 되게 헷갈려 하세요. 이거 CNN 피처 아니냐? 피처 디텍션 하면 CNN 돌리라는 거냐 하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ORB 돌리라는 뜻입니다. 그 슬램에서는. 근데 그러면은 CNN은 왜 피처고 여기서는 왜 피처냐라고 하면은 사실 같은 의미예요. CNN은 이미지 안에서 나중에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에서 구분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한 정보를 추출해낸다라는 의미에서 피처인 거고 그리고 슬램에서는 맵을 이렇게 다른 시점에서 봤었을 때도 똑같이 검출해낼 수 있을 만한 강건한 그런 내용을 찾기 위해서 피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특징을 찾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뭐 ORB나 슈퍼포인트나 이것들은 이미지 안에서 피처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고민해 본 결과 이미지 안에서 코너가 있으면 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얀색 이미지가 있는데 요만큼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떼서 보여주고 요만큼을 딱 떼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은 똑같죠? 그냥 하얀 백지죠. 백지랑 백지 비교하면 이거 뭐가 뭔지 어떻게 다른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미지가 코너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 코너 이미지는 이렇게 그냥 빈 이미지나 라인 이미지랑은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ORB나 이런 데에서는 코너점 찾기를 네, 주로 문제를 풀고요. 슈퍼 포인트도 조금 더 강건한 코너를 찾는 방법을 딥러닝으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미지 보이는 것들 다 뭐냐면은 이미지 밝기 값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코너점들을 찾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뭐 지금 보면 대충 한 500개 정도 뽑는 것 같은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포인트를 뽑았어요. 코너점들을 뽑았어요. 그럼 그거를 뭐를 하냐? 어, 제가 여기서 지금 이미지 봤을 때 코너점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 봤었을 때는 그래서 코너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1번 코너점이 2번 이미지에서는 어디 있는 건데? 라고 볼 수 있잖아요. 1번 이미지에 코너점이 2000개가 있고 2번 이미지에 2000개가 있는데 그러면은 1번 이미지의 1번 코너점은 2번 이미지의 몇 번째 코너점하고 똑같은 3D 공간에서 온 건가를 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알 방법은 어, 픽셀 위치만 갖고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코너점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주변에 이미지 패치를 따가지고 이 패치를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여기서는 뭐 이건 시프트에서 한 건데 이렇게 뭐 패치를 분석해가지고 이 패치는 어떻게 생겼다더라라고 해서 이런 벡터로 만듭니다. 이걸 이제 디스크립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스크립터는 영어 우리 describe에서 온 거거든요. describe가 뭐죠? 이거는 뭐를 설명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키포인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해주는 그런 그 벡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키포인트는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다른 이미지에서 봤었을 때 얘는 이렇게 생긴 애랑 똑같은 애를 찾으려면은 비슷한 디스크립터를 찾아서 비교를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립터들끼리 실제로 매칭을 합니다. 이렇게 1번 이미지에서 뽑힌 디스크립터가 뭐 2000개가 있어요. 벡터를 표현한 겁니다. 2번 이미지에서 뽑힌 디스크립터가 뭐 2000개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1번 얘를 얘랑도 비교해보고 얘랑도 비교해보고 얘랑도 비교해보고 얘랑도 비교해보고 얘랑도 비교해보고 해서 다 비교해볼 수도 있어요. 비교는 어떻게 하냐? 이거 그냥 벡터 시밀러리티 이런 거 하면 됩니다. 우리 뭐 딥러닝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뭐 코사인 시밀러리티 이런 거 하듯이 네, 슬램에서는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뭐 해밍 디스턴스 이런 거 그냥 바이너리 값이 똑같냐 안 똑같냐 막 이런 걸로 비교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무슨 비교하는 방법을 쓰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가장 유사한 애를 매칭을 하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자, 왼쪽 이미지랑 오른쪽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 옥스퍼드 대학인가 케임브리지 대학인가 그렇고요. 왼쪽은 지금 좀 어두운 날, 오른쪽은 밝은 날인데 절반 정도 이렇게 지금 그림자도 이렇게 져 있죠. 그리고 하나는 가까이서 찍었고 하나는 좀 멀리서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지끼리 매칭이 잘 됐죠. 어떤 이미지의 한 점을 봐가지고 이 그림을 쭉 선을 쭉 따라 그어 보면은 실제 똑같은 3D 공간 위치에서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키포인트를 찾고 디스크립터를 찾고 매칭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여기 이미지 속에 여기 픽셀은 다른 이미지에서 어디 픽셀인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살짝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좀 그려볼게요. 여기 두 개의 타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못 그렸고요. 네. 그리고 하나의 이미지를 여기서 찍었고 다른 하나의 이미지를 여기서 찍은 거예요. 그러면 카메라 A가 얍 하고 나간 이렇게 랜드마크 있고 얍 하고 돌아와서 네, 이렇게 왔겠죠. 여기 이미지 픽셀 여기에 맺힐 거고 얘는 여기에 맺힐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거의 관계입니다. 요거. 이걸 알게 되면은 카메라에서 카메라 사이에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얼마나 움직였냐를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이동치 정보잖아요. 매핑을 하려면은 내 이동 정보를 알고 있으면 매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전은 왼쪽으로 10도 이렇게 갔고 움직인 거는 1m를 갔다 라고 하면은 이걸 기반으로 삼각 측량을 하면은 쭉 뽑으면은 이 거리 있고 1m 있고 여기 각도 알고 쭉 뽑으면은 여기가 5m 떨어져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 랜드마크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에피폴라 지오메트리라는 그 테크닉에서 나옵니다. 에피폴라 지오메트리는 이제 투뷰 지오메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풀면은 뭐 매트릭스 두 개를 연산합니다. 뭐 이센셜 매트릭스를 풀거나 뭐 펀더멘탈 매트릭스를 풀거나 뭐, 뭐 그게 그건데 뭐 하나는 그냥 다른 조건이 좀 더 들어가 있어요. 뭐 카메라에 그 투 형식이 들어가 있다던가 뭐 그런 정도. 어쨌든 요거를 펀더멘탈 매트릭스를 갖고 또는 이센셜 매트릭스를 갖고 나서 매트릭스 분해, 그러니까 매트릭스 디컴포지션을 하면은 그러면은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로테이션 슬래시 트랜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둘 사이에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삼각 측량을 쭉 하면은 3D 랜드마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지금 뭐 점 하나만 갖고 하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보이는 이 수백 개의 점들을 갖고 나서 트리앵귤레이션 하면은 이렇게 나타나요. 그쵸? 이제 뭐 좀 뭔가 좀 답죠? 뭔가 매핑을 시작하는 것 같죠?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맵을 간단하게 만들고 나면은 이 맵을 네. 해설. 혹시 질문하시는 건가요? 아니었던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맵을 한번 이렇게 만들면은 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맵을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에 내가 알고 있는 이 피처 정보들을 맵에 있는 애들하고 매칭을 하면은 그러면 내 위치도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이 생깁니다. 이걸 이제 PNP라고 하는데요. Perspective and Point를 줄여가지고 그 뜻은 뭐냐? 우리가 에피폴라 지오메트리를 통해서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을 연산을 해갖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트라이앵귤레이션에서 맵을 만들고 나면은 아이고 뭐야 너무 뒤로 넘어가 버렸네요. 네. 이 맵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어떻게 움직여도 내 위치를 추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크닉이 계속 반복돼요. 이 사실상 요 뭐 에피폴라 지오메트리, 트라이앵귤레이션, 퍼스펙티브 앤 포인트 요거를 통해서 프론트엔드를 거의 다 프론트엔드의 80%는 다 요걸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라이앵귤레이션을 하면은 3D 랜드마크를 위치를 알 수 있으니까 아까 봤었던 팩터 그래프에서 랜드마크의 새 점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이동을 하면서 어, 카메라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추론해가지고 카메라 이동치를 찍어줘야 되죠. 걔는 PNP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봤었던 걸 좀 정리를 하자면은 투뷰 지오메트리라고 해서 이렇게 피처가 있습니다. 처음에 키포인트를 뽑습니다. 1번 이미지에서 키포인트를 뽑고요. 그리고 디스크립터들도 뽑아줍니다. 2번 이미지에서도 키포인트 뽑아주고요. 디스크립터들을 뽑아줍니다. 디스크립터들끼리 벡터 매칭을 해가지고 네, 그 벡터 유사도 해갖고 이제 매칭을 해주면은 각각의 매치가 나타납니다. 요 매치 정보를 기반으로 에센셜 매트릭스나 펀더멘탈 매트릭스를 연산한 다음에 걔네를 매트릭스 분해를 시켜주면은 여기 나오죠. 이게 에센셜 매트릭스. 요거를 분해를 해주면은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이 나온다입니다. 그래서 이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정보를 가지고 나서 우리가 삼각 측량을 해주면은 이렇게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슬램을 할 때 이미지 두 개만 갖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뷰들을 계속 쌓아갈 거예요. 그 뜻은 이런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이렇게 계속 피처가 매칭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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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랜드마크가 생겨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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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계속 새로운 포즈를 연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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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루프 클로저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어, 센서라는 거는 부정확하기 때문에 카메라도 완벽한 센서가 아니기 때문에 노이즈가 계속 쌓여서 이 랜드마크도 100% 정확하지 않고 이 카메라 위치들도 100%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위치가 부정확하면은 트라이앵귤레이션 하는데 조금 더 부정확해질 거고요. 트라이앵귤레이션 한 랜드마크가 부정확해지면은 나중에 PNP로 로컬라이제이션 하는데도 부정확해질 거고 이 에러가 계속 쌓여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부정확한 3D 랜드마크와 로봇들의 포즈들을 더 정확하게 어 뭐랄까요? 그 수정해주는 연산을 할 겁니다. 수정. 그게 바로 이제 최적화 연산인데 이거는 딥러닝 하신 분들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최적화 연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좀 이건 제가 나름대로 슬램의 배경에서 내린 그 정의인데 최적화 연산은 우리가 취득한 센서 데이터가 올바른 데이터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센서가 어떻게 인식을 했죠. 우리의 키포인트는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또는 뭐 라이다로 한다 그러면은 내가 봤었을 때 저쪽에 있는 벽은 10m야. 이번에 봤었을 때는 9m야.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게 말이 되는 것들이란 이게 말이 되는 데이터가 되려고 하면 이상한 데이터가 아니기 위해서는 실제로 3D 랜드마크는 어디에 있어야 되고 로봇의 포즈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쵸? 왜냐면은 라이다 입장에서는 저쪽 벽은 나한테 10m 떨어져 있네 라고 하는데 내 위치가 불안정하면은 10m가 말이 안 되는 데이터일 거고요. 내 위치가 아무리 정확해도 이 벽의 위치가 내가 잘못 계산한 거면은 이 센서 데이터는 10m가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센서는 틀릴 수는 있어도 거짓말은 못 해요. 센서는 노이즈가 조금 있어서 어 10m인 거를 10.1m라고 얘기할 수 있고 9.9m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막뭐 5m인 거를 막 2000m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치진 않아요. 왜냐면 실제 있었던 물리적 현상을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웬만하면은
거짓말 치지를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거짓말 친다고 하는 상황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들, 막 카메라에다가 갑자기 후레쉬 라이트 팍 비춰갖고 눈뽕 시킨다던가, 아니면 라이다 그 센서 위에 막 물방울 같은 거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동작을 한다 했었을 때,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잘 동작을 하니까 우리가 추론한 3D 랜드마크랑 로봇 포즈가 어떤 값을 가져야지만 센서 데이터가 이게 맞는 말이 되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은 최적의 3D 랜드마크와 로봇 포즈는 무엇인가? 센서 데이터가 올바른 데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최적의 3D 랜드마크와 로봇 포즈는 무엇인가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그 확률론적 추론법 이런 거에서 얘기할 때는 맥시멈 A 포스테리어리 연산이라고 하는데요. 어, 그 딥러닝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라고 ML 문제라고 하죠.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주어져 있을 때 거기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는다가 ML 문제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현상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이미 그 아웃풋이 나온 상태에서 인풋 파라미터를 찾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맥시멈 A 포스테리어리, 그러니까 사후 현상, 뭔가 나타나는 후의 현상을, 그 이게 뭔가 나타나는 현상이 가장 말이 잘 되기 위한 그, 예, 그 최상, 이게 막 가장 말이 잘 되기 위한 최상의 확률을 갖게 만들기 위한 파라미터를 찾는 방법이라고 해서 맥시멈 A 포스테리어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요 문제를 뭐 슬램에서는 뭐 가우시안으로 이거 그 뭐야, 이 확률 분포를 처리를 한다 그러면 이것도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로 바꿀 수 있다 그래갖고 딥러닝하고 비슷하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풀어갑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뭐 실제로 뭐 SGD나 아담박 이런 걸 쓰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가우스 뉴턴이나 레븐버그 말커트 같은 걸 쓰긴 합니다. 그래서 최적화 연산을 풀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지금, 네, 이 회색 점들이 실제 그 정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라운드 트루스고, 그리고 까만 점들이 어, 네, 그 저희가 지금 추론하고 있는 값들. 그러니까 절대로 그라운드 트루스에 정확하게 딱 꽂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이터레이션을 거치면서 점점점 더 정답에 가깝게 가면서 우리가 이런 스테이트를 리파인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점점 더 정확하게 가져간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최적화 연산인데, 슬램에서는 이 최적화 연산을 어떻게 하냐? 수식이 있습니다. 수식을 지금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 좋고요.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최대한 말로 풀어볼게요. 자, 아까 팩터 그래프를 저희가 봤었을 때 팩터는 두 개가 있었죠. 모션과 옵서베이션이 있다 라고 했는데, 모션과 옵서베이션은 이미 나타난 겁니다. 센서가 이미 그거를 알아버렸어요. 모션의 에러와 옵서베이션의 에러가 최소가 되는, 네, 3D 랜드마크와 로봇의 포즈는 무엇인가? 3D 랜드마크와 로봇 포즈가 어떻게 돼야지? 그러니까 랜드마크는 어디 어디에 있어야 되고 로봇이 어디 어디 어디를 지나갔어야지 이 모션 정보랑 옵서베이션 에러 전부가 최소화가 되는 거야. 이 우리 센서 데이터들이 최대한 이게 말이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이 이렇습니다. 모션 모델에 대한 수식이 여기 있어요. 실제 움직인 위치와 내가 추론한 위치, 그리고 옵서베이션 모델은 실제 랜드마크의 위치와 실제 내가 관측한 데이터랑 랜드마크의 위치랑 내가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추론한 관측 데이터의 차이. 모션 모델은 실제 로봇의 위치랑 내가 추론한 로봇의 위치의 차이. 요 차이가, 이거 두 개를 더하면은 이것도 에러고 이것도 에러니까 토탈 에러가 나오겠죠. 토탈 에러가 최소화되는 슬램 스테이트를 알고 싶다는데, 슬램 스테이트는 랜드마크랑 로봇의 포즈입니다. 조금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은 여기, 자, 어떻게 해볼까요 이거를. 여기 얘가 여기였고 여, 여기 있다고 제가 추론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라인을 쏴보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라인을 쏴보면은 이렇게 가지,
이렇게 가는데 얘가 그러면은 일로 와야겠죠. 일로 들어와야겠죠. 처음에 출현한 거는 여기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얘가 하고 갔고 얘가 하고 갔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쯤에 처음엔 출현이 됐겠지만 여기로 올라오면서 얘가 이렇게 오니까 슬슬 일로 내려오네. 일로 오니까 이제 얘도 와서 일로 오니까 여긴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얘가 점점점 일로 와야죠. 그래야지 전체 오차가 줄어들 테니까. 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정해져 있어도 최적화 연산을 하면은 점점점점점점 정확하게 이동을 하는 게 이제 최적화 연산의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최적화를 할 때 방법이 또 여러 전략이 있습니다. 최적화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음, 이 팩터 그래프 전체를 한번 다 최적화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은 CPU에서 이 정도면은 한 20초 정도 걸리겠는데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연산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데이터 바운드 시켜주는 작업이 종종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슬라이딩 윈도우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어, 여기 지금 제가 밑에 그림에다 그려놓은 거는 지금 더블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전략입니다. 어, 그 데이터가 지금 계속 들어온다고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 K 프레임,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 K 플러스 4, K 플러스 5, 6, 7, 8, 9, 10, 11 막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최신 프레임입니다. 제일 최신 거. 근데 이거를 다 담아서 최적화를 돌리기에는 이거 연산량이 너무 많은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실시간에 못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에 못 돌아가는 순간에 더 이상 슬램이 아니라 3D 리컨스트럭션이 돼버리니까 그러면은 우리 딱 몇 개만 갖고 연산을 하자라고 정하는 겁니다. 요만큼만 4개만 갖고 연산해볼까? 라고 하는 겁니다. 얘네를 갖고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번 돌립니다. 최적화를 한번 해요. 그럼 얘네가 이 4개만 정확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또 새로운 하나가 또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슬라이딩 윈도우. 여기서 있던 거를 이만큼 옮겨서 새로운 거 또 들어왔다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새로운 게 또 들어왔다 이렇게 옮겨서 점점점 이렇게 하나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과거의 하나는 드랍을 하고 새로운 하나는 받고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그리는 건 이제 더블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해갖고 비주얼 슬램에서 좀 많이 쓰는 방법인데 슬라이딩 윈도우를 2개를 넣습니다. 하나는 요만큼 작은 슬라이딩 윈도우, 하나는 큰 슬라이딩 윈도우 해서 작은 슬라이딩 윈도우는 실시간 33m초 안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큰 거는 33m초 안에 안 돌아가기에는 100m초 또는 뭐 200m초, 300m초 안에서 돌아갑니다. 근데 그럼 100m초 얘는 실시간 아니지 않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최신 프레임만큼은 33m초로 돌아가기 때문에 새 포즈들을 찍어줄 수 있고 이게 돌아가는 동시에 다른 CPU 스레드를 하나를 더 파가지고 얘는 100m초에서 돌아간다고 하면은 전체 시스템은 이게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비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게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됩니다. 이게 슬램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예요. 멀티 스레드로 구현을 해서 실시간과 비실시간을 분리해서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의 비실시간의 가장 끝판왕은 뭐냐? 바로 풀 번들 어저스먼트인데요. 루프 클로저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데이터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루프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그래프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 노드가 되게 많을 겁니다. 노드가 뭐 몇천 개씩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노드들을 전부 다 넣어야 돼요. 이걸 전부 다 최적화를 해야지 안 그러면 루프 클로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이터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이거는 당연히 실시간에 안 돌아갈 거니까 이럴 때 새로운 CPU 스레드를 하나 더 열어서 비실시간에 연산을 합니다. 지금도 이걸 보면은 운동장에서 몇 바퀴 이렇게 돌다가 동네 한 바퀴 삥 돌고 돌아왔는데 나 여기 와본 적 있었네. 이거 여기랑 루프였네 하면은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쏟아가지고 이 루프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 루프를 연산하는 동안에 카메라 움직임이나 이런 건 실시간 트래킹이 계속 돼야 되겠죠.
맵도 계속 새로운 노드들도 계속 추가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슬램은 비실시간과 실시간이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봤으니까 이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죠. 실제로 이론에 대한 거 많이 봤으니까 실제 비주얼 슬램은 어떻게 돌아가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카메라들 움직이면서 주변에 맵 포인트들 만들어가죠. 여기 지금 뭐 이 창문의 엣지들에서 검출된 것들이 여기 이렇게 찍히면서 체커보드도 여기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그래프 그려지는 거 지금 보입니다. 카메라들끼리 서로 연결된 것들 그래프들 보이고요. 여기 지금 루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 주변에 맵도 만들어지고요. 이거는 자율주행용 키티 데이터셋에서 돌린 네, 월비 슬램이고요. 지금 루프 만들어지는 모습 보여줍니다. 삥 왔다가 나 여기 와본 적 있네. 예전에 이렇게 와본 적 있죠? 근데 처음에는 오차가 조금 나 있을 거예요. 이 라인과 이 라인이 맞지 않는데 지금 맵이 움찔하면서 붙어요. 이게 왜 움찔하냐? 맵이 이렇게 있었다가 덜컥 붙으니까 움찔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월비 슬램 말고 조금 더 예쁘고 재밌는 거를 갖고 올 걸 그랬네요. 좀 이따 곧 있으면 어차피 발표 끝나니까 발표 끝나고 다른 재밌는 슬램 영상들도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이거는 이제 TUM 데이터셋인데 여기서 지금 맵 만들고요. 이렇게 와서 루프 만들어졌죠. 근데 이제 전체 이 지금 보이지도 않는 이쪽의 지도가 꿈틀꿈틀한 걸 지금 좀 보실 수 있어요. 꿈틀꿈틀. 예. 왜 꿈틀꿈틀하냐? 루프 클로즈 하면서 저쪽에 있었던 에러가 이렇게 바뀌면서 맵이 같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맵 한번 따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로컬라이제이션만 가능하다는 것도 지금 보여주고요. 맵을 딴 궤적하고는 지금 카메라가 다르게 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로컬라이제이션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빨갛게 빛나는 부분이 지금 맵을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뭐 ORB 슬램 2에서 자기네들은 뎁스 카메라를 쓰면은 조금 더 예쁘게 매핑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뎁스를 잘 써가지고 조금 더 예쁘게 매핑한 모습인데 요즘은 요거 뭐 뎁스로 쳐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슬램도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게 나왔을 때가 이때가 2017년이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10년 다 돼가니까 많이 과거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비주얼 슬램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한번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다들 좀 어떠신가요? 다들 지금 뭔가 틀어놓고 녹화되니까 나중에 봐야지 이러시는 거 아니겠죠? 오, 하드웨어의 성능이 달려있을 것 같긴 한데 서울 외곽 순환도로를 한 바퀴 돈다고 했을 때 루프 클로즈가 가능할까요? 음, 어, 제가 지금 이걸 딱 들었을 때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두 가지 문제점이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로는 음, 메모리랑 메모리가 다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CPU 메모리가 상당히 커질 거예요. 상당히 서울 외곽 순환도로 돈다고 하면은 거의 뭐 어, 상당 시간을 돌아다닌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이미지 데이터들을 다 받아서 다 피처로 만들어 놓고 다 맵으로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한다 그래도 상당히 큰 메모리가 필요로 할 걸로 생각이 들어서 제슨이나 이런 데서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 램이 받쳐준다면은 가능할 겁니다. 뭐 램이 뭐 무한정이라고 하면은 안 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그래프 솔빙을 할 때, 그러니까 최적화 연산을 할 때 종종 이게 너무 크면은 로컬 미니마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로컬 미니마에 안 빠지도록 하는 거를 저희가 지금 스페셜 AI 그 스터디 그룹 매주 화요일 밤 9시에서 10시까지 하는 그룹에서도 종종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번에 얘기했던 뭐 graduated non-convexity solver 이런 것들을 쓰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풀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방금 보여드렸었던 ORB 슬램 같은 거에서는 솔버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그냥 돈 것만이라도 해도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막 이렇게 꼬여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나 이제 외곽 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어떤 도로에 있었을 때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강의 남쪽에서 달리기랑 한강의 북쪽에서 달리기 막 이런 거 했었을 때 비슷해 보이는 곳들이 있을 겁니다. 비슷해 보이는 곳들이 있으면은 잘못된 루프가 만들어지면은 하나라도 만들어지면 그거 끝장이에요. 그거. 한 번이라도 이렇게 붙는다고 하면은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루프를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로 연구를 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로컬 미니마에 빠지지 않게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연구를 하신 분들도 많은데 딥러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옛날에 막 모멘텀 연구했었던 분들 뭐 아담 뭐 SGD 연구했었던 사람들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솔버를 연구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옵티마이저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루프 제약 조건을 좀 더 잘 만들어줘야지 하는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호님 질문 중에 ORB 슬램 외에도 인베리드 장치에서 초보자가 따라할 수 있는 슬램 알고리즘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제슨 나노나 라즈베리 파이 정도에서 네, 제슨 나노나 라즈베리 파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핸드폰 정도나 아니면은 좀 제슨 자비어 정도 되면은 그럼 되게 쉬운데 TX2 정도 되면은 쉬운데 음, ORB 슬램은 되게 무거운 알고리즘이고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음, SVO 정도 쓰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SVO를 쓰려고 하면은 보통 C++과 로스를 잘 알아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은 플랫폼을 참관하지 마시고 슬램을 일단 돌려보려고 하면은 파이 슬램을 먼저 해보세요. 파이썬으로 누가 다 포팅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쓰시면은 슬램을 돌려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 정확하고 빠르고 최적의 성능을 보이나는 아닌데 우선 돌려볼 수 있어요. 느리더라도 돌려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뭔가 제슨 나노에다 올려봤는데 잘 안 돌아간다 하시면 일단은 이미지를 다 저장해 보시고 카메라에서 직접 받지 마시고 다 저장해 보시고 읽어서 비실시간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최대한 빠르게 빌드도 해보고 돌려봤었을 때 실시간으로 읽을 수 있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카메라 노드 붙여서 한번 해보시면은 좀 쉬울 겁니다. 네. 차로버님 질문 주셨는데요. 네. 제자리에서 돌거나 몇 걸음 가다가 되돌아오거나 하더라도 루프 클로저가 잘 되나요? 어, 원래 이론상으로는 루프 클로저가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슬램 시스템에서는 그거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몇 걸음만 와서 하기에는 너무 굳이 이거 루프 클로즈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연산량 줄이기 위해서 키프레임 전략을 어차피 쓰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카메라 프레임들을 이걸 다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루프 클로저는 키프레임만 적용한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카메라 이미지랑 다른 카메라 이미지는 최소 2m 이상 떨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의 제약 조건을 넣어놓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다시 요 안으로 돌아와서 요 안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아도 이거를 뭐 키프레임으로 쳐주질 않기 때문에 루프가 실행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RGB D 슬램 같은 것들 경우에서 로컬 루프 클로저 막 이런 것들 좀 특이한 테크닉들 사용하는 애들도 있어요.
요렇게만 돌아도 루프 클로즈 만들어지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질문 주신 내용은 슬램의 시스템마다 다르기는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몇 걸음 갔다 온 걸로는 루프 클로즈는 잘 안 생깁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네, 현호님 질문 이어서 가면은 도로 같은 규모가 있는 공간 말고 완전 작은 실내 공간에서도 슬램을 하면서 작은 물체를 디텍션할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도로 검사할 때 도로를 달리면서 도로에 크랙 검사를 하잖아요. 이걸 소규모로. 음, 이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디텍션을 한다는 게 맵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건가? 또는 정말 오브젝트 디텍션을 해야 된다. 이 두 개로 봐야 되는데 후자의 경우 오브젝트 디텍션을 해야 된다는 이거는 딥러닝의 문제입니다. 딥러닝이 검출 못하면은 이거를 딥러닝을 섞은 슬램도 검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딥러닝 성능에 따라 다른 거고요. 전자는 이거는 이제 맵의 해상도에 따라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자 요런 거에서는 크랙 절대 못 찾겠죠. 왜냐면 이거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표현 방식인데 흰 도화지 위에다가 후추 한번 착 뿌린 것 같이 그냥 이게 맵처럼도 안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네. 이걸 보고 나서 대체 누가 이거를 떠올리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실제 슬램 업계에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스파스 맵이라고 해가지고 어, 카메라의 위치를 찾을 만큼의 정보는 주긴 하는데 근데 실제 지오메트리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스파스 맵이라고 하고 요거는 좀 세미 댄스 정도 한 것 같아요. 완전 댄스는 아니고 그냥 세미 댄스에서 댄스 사이인 것 같긴 한데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떤 공간인지 인지가 되죠. 여기서 레솔루션을 좀 더 높이면 크랙까지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면 댄스 매핑이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좀 이따 댄스 매핑의 영상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도로의 크랙 검사를 하기에는 댄스 매핑을 그 맵에서 보여야 되냐라고 하면은 댄스 매핑이 필요한데 보통 그 스카이디오 이런 데 있죠. 그 미국의 드론 회사 스카이디오나 아니면은 뭐 이제 중국의 DJI 같은 데서 만드는 드론에서 정말 크랙 검사 제대로 하려고 할 때 쓰는 게 이제 댄스 매핑과 그리고 정말 그 크랙 디텍션에 파인 튜닝된 그런 오브젝트 디텍션 네트워크를 씁니다. 그 두 개를 조합을 하면은 이제 어떤 이미지에서 이게 검사가 됐는데요 하고 하면은 이제 그 맵을 보여주면서 자 여기 맵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진짜 크랙인지 아닌지 한번 검사해 주세요 해서 사람이 눈으로 보고 야 이거 크랙이네 가서 보수해야겠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선은 질문은 비주얼 슬램 질문은 여기까지 봤고요. 라이다 슬램은 사실 진짜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라이다 슬램은 한 5분, 10분 안에 끝날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제가 빨리 만들다 보니까 하나를 지금 스킵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지금 자료도 오늘 발표하기 전에 1시간 안에 급하게 만든 거래 가지고 네, 어떤 것들을 설명할까 하면서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센서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아까 말로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 2D 라이다랑 3D 라이다를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네, 좀 부끄럽네요. 네. 라이다 슬램에서는 비주얼 슬램하고 조금 다르게 비주얼 슬램은 저희가 되게 많은 단계를 거쳤잖아요. 키포인트를 뽑아야 된다, 디스크립터를 뽑아야 된다, 뭐 매칭을 해야 된다, 뭐 에피폴라 지오메트리에서 뭐 이센셜 매트릭스, 펀더멘탈 매트릭스 하는데 라이다 슬램은 진짜 쉽습니다. 라이다 슬램은 애초에 인풋 자체가 포인트 클라우드예요. 애초에 맵과 동일한 차원의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옵니다. 그 비주얼 슬램은 2D를 갖고 2D 데이터를 가지고 3D를 추론하느라 그 복잡한 과정이 있었던 건데 애초에 라이다 슬램은 3D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론하려고 하는 것도 3D고요. 그래서 복잡한 내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라이다 슬램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이 ICP라는 알고리즘인데 Iterative Closest Point를 줄인 단어입니다. 이게 어, T 시점에서 뽑은 포인트 클라우드와 T 플러스 1 시점에서 뽑은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을 겁니다. 이거 두 개를 정합을 하면은 이게 이 두 개가 딱 이렇게 서로 올라가는 이 정합 과정을 거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정합을 하는데 필요한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 뜻은 라이다가 이동을 얼마나 했냐라는 거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ICP도 최적화 연산으로 돼요. 예를 들어서 노란색
이게 여기서 시작했고 노란색 포인트 클라우드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따따따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한 스텝마다 이제 더 가까워지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죠. 한 스텝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로테이션 값과 어떤 트랜슬레이션 값을 가져야지만 이 두 개가 완벽하게 정합이 되냐라는 걸 풀려고 하는 건데,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뭐가 남죠? t 시점의 라이다와 t 플러스 1 시점의 라이다의 회전과 이동 값이 남습니다. 그래서 라이다는 되게 심플해요. 사실 뭐 라이다도 깊게 수학적으로 파고 들려고 하면은 되게 복잡해지는데, 제가 지금 너무 많이 스킵을 해서 어, 라이다 슬램을 하셨던 분들은 좀 뿔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라이다는 설명할 개념이 그렇게까지 많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라이다 슬램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라이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라이다가 움직인다는 거는 t 시점과 t 플러스 1 시점에 두 개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ICP로 비교를 해서 그 둘 사이의 이동 거리를 알면은 그걸 그냥 누적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누적해 나가면 맵이 나타납니다. 그것만 갖고 하면은 이제 라이다 오도메트리라고 저희가 이제 좀 표현을 하고요. 라이다로 이동치를 어떻게 가져간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 루프 클로저가 들어가면은 이제 라이다 슬램이 됩니다. 이 패스트 LIO2 같은 경우는 이거는 라이다 이너셜 오도메트리고요. LIO가 라이다 이너셜 오도메트리를 줄인 건데, 그게 이제 라이다랑 IMU를 쓴다는 거고요. 뭐 다른 것들에 비교해서 다른 데는 루프 클로저 뭐 잘 되지도 않는데 여기는 뭐 되게 정확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리오셈이라는 이 알고리즘도 원래는 루프 클로저가 있습니다. 근데 루프 클로저를 일부러 기능을 꺼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루프 클로저 한 것처럼 잘 된다라고 하고요. 여기는 지금 거의 뭐 동네 한 바퀴 뺑뺑뺑뺑뺑 돌죠. 여기서 이렇게 아까 그 채피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네, 어떤 플랫폼을 기준으로 이게 리얼타임이냐를 얘기할 때 항상 자기네들이 쓴 플랫폼을 설명을 합니다. 자기네들은 이 DJI에서 만든 이 컴퓨터를 쓰는데 그 안에 인텔 i7 이거 들어가 있고 쿼드코어 1.8GHz 들어가 있고 램 몇 기가다, 이걸 얘기해야 돼요. 뭐 램이 뭐 LPDDR6다 LPDDR5 이 정도까지는 얘기는 안 하는데, 왜냐면 그건 얘네 스펙을 가보면 있으니까. 근데 CPU가 몇 코어냐 이거 얘기하고 몇 기가헤르츠냐 이거 얘기하고 램 몇 기가다 이거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라이다로 매핑을 하는데, 라이다 슬램이 보통 비주얼 슬램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제가 보통 얘기하는 거는 보통 10배는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 수치를 보면은 뭐 당연히 케바케로 다르겠지만, 왜 그렇게 라이다 슬램이 훨씬 더 좋냐라고 얘기를 하자면은, 비주얼 슬램은 2D에서 3D를 추론하는 데 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많아요. 그 과정에서 오차가 너무 많이 쌓일 게 너무 많고, 이거를 이제 매핑했다 로컬라이제이션 했다 매핑했다 로컬라이제이션 했다 이 뭐 PNP 트라이앵글레이션 PNP 트라이앵글레이션 이거 하는 과정에서 너무 오차가 많이 쌓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라이다는 그냥 처음부터 애초에 3D로 데이터가 나오니까 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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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P 이것만 하고 나중에 그 움직인 포즈 그래프만 요것만 이제 최적화해주면은 너무 정확해지기 때문에 오차가 날 만한 게 많이 없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뎁스의 정보를 알고 시작해버리는 센서고, 카메라는 뎁스 정보 하나 얻어내려고 그 많은 과정을 키포인트, 디스크립터, 매칭 막 이런 거 다 하고 가는데, 네, 당연히 라이다가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센서 자체도 좀 비싸기도 한데 뭐 그거는 이제 뭐 라이다 진영에서는 그건 우리가 카메라만큼 대량 생산을 안 해서 그런 거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대량 생산해갖고 싸게 하면은 그럼 카메라 필요 없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아닙니다. 라이다 만드는데 비쌉니다. 카메라처럼 대량 생산해서 쉬운 게 아니라, 대량 생산 안 해서 싼 게 아니라, 그 많이 안 만들어서 규모의 경제를 갖고 규모의 경제를 안 거쳐서 비싼 게 아니라 만드는데 안에 수작업이 들어가서 비싼 겁니다. 옛날에 벨로다인 같은 거 보면은 사람들 데리고 와서 안에 수작업으로 만드는데 카메라 누가 수작업으로 만들어요? 카메라는 그렇게 안 합니다. 네. 라이다는 비싸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못 썼던 거고, 자율주행 차 같은 데서도 테슬라가 라이다 왜 라이다 안 쓴다 카메라로만 한다라고 했던 게 라이다가 비싸니까 그런 겁니다.
라이다 한 대만 해도 5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500만 원짜리 옵션을 넣는다라고 하면은 되게 좋은 옵션을 해야 되죠. 근데 하드웨어 값만 500만 원이면 그러면 안에 소프트웨어 들어가고 개발 들어가고 메인터넌스 다 들어가면은 보통 1000만 원 추가니까 1500만 원짜리 옵션, 2000만 원짜리 옵션 하면은 옵션이 차값보다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데가 라이다 안 쓰고 비전으로만 하겠다 이런 거고요. 하지만 로보틱스 쪽에서는 요즘 좀 저렴한 라이다 사면은 200만 원이니까 200만 원 얹었는데 매핑 훨씬 더 잘 되면 난 차라리 그걸 쓸래 해서 로봇 쪽에서는 라이다 굉장히 잘 쓰는 편이고요. 우리가 많이 쓰는 아이폰에도 라이다가 들어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 프로 기종에는 라이다가 들어가 있죠. 근데 사실 정확히 얘기해서는 라이다 우리가 자율주행 차에다가 다는 라이다랑은 차원이 다른 라이다입니다. 훨씬 안 좋은 라이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몇 개 재주는 것만으로도 슬램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네, 뭐 영상은 뭐 끊임없이 가는데요. 그냥 뭐 네, 우리 매핑 이렇게 깨끗하고 예쁘게 잘한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라이다도 채널 수가 많은 거를 쓰면 채널이라고 하면 레이저가 이렇게 몇 개가 겹쳐 있냐 이건데 이게 많이 겹쳐 있는 걸 쓰면은 훨씬 더 지도가 이렇게 빽빽하게 나타나요. 라이다랑 그 비주얼 슬램하고 또 다른 것 중 하나가 라이다는 벽이 있으면 무조건 보이는데 그 비주얼 슬램은 벽이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비주얼 슬램은 코너 이미지상에서 코너점이 많아야지 잘 보인다 그래서 비주얼 슬램 좀 어질러져 있는 곳에서 잘 되고요. 라이다 슬램은 뭔가 그냥 이렇게 벽이 많고 울퉁불퉁한 게 많은 곳에서 잘 됩니다. 네, 뭐 라이다 슬램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오, 네,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차피님께서 특이하게 스캔을 하는 것 같은데 벨로다인이랑 성능에 큰 차이가 있나요? 네, 요거는 네, 이거는 라이다도 제가 종류를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드려볼게요. 원래는 공개하면 안 되는 자료인 것 같은데 아직 제가 지금 이게 NDA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해볼게요. 옛날에 제가 폐캠에서 패스트 캠퍼스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아까 벨로다인처럼 삥삥삥 도는 애들은 메카니컬 스캐너입니다. 360도를 도는데 어떻게 도냐? 중간에 모터가 있어가지고 레이저를 삥삥삥 돌려주는 거예요. 그- 지금 안 보이시려나? 죄송합니다. 화면이 지금 꺼졌네요. 이게 아닌데? Share entire screen. 보이시나요? 이제 좀 보이실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네, 벨로다인 같은 게 이런 거예요. 메카니컬 스캐너.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360도 삥삥삥 도는데 어떻게 도냐? 중간에 모터가 있어가지고 레이저들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360도로 나오고 보통은 이제 자율주행차의 제일 뚜껑에다가 이렇게 얹어 놓는데 방금 전에 보셨었던 이 페스텔라 IO에서 나왔었던 영상은 솔리드 스테이트라는 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이제 SOS 랩에서 만든 거고 아까 거는 그 라이복스에서 만든 건데 네. 요거는 어떻게 하냐? 요거는 안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안에서 조그만한 그 어, 거울을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레이저가 탁탁탁탁탁탁 정면만 보게 이렇게 하는데 스캐닝하게 하는 방법이랑 아니면은 칩 자체에다가 그 로직을 찍어놔가지고 레이저 이 반도체 자체에다 찍어놔갖고 슈슈슝 가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건데 반도체에다 찍어내는 게 좋은데 그건 너무 비싸가지고 아직은 그거 막 몇 천만 원 단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런 거 옵티컬 페이스 어레이 이런 거 쓰는 애들도 있는데 이거 진짜 비쌉니다. 이거 루미나랑 에이바 이거 하나 정말 사고 싶은데 네, 몇 천만 원이라 갖고 네, 이거를 사면은 중고차를 포기해야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센서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에서 보통 갖고 있고요. 네. 성능에 큰 차이가 있나라고 하면은 성능은 사실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라이다의 성능은 뭐로 측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레솔루션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최대 거리로 봐야 될까요? 속도로 봐야 될까요? 이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어,
이거는 이 두 개를 비교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벨로다인하고 라이복스 라이다랑 비교하기는 좀 힘든 것 같은 게 벨로다인은 360도를 보지만 보통 32채널 또는 64채널, 128채널 이렇게 해가지고 128채널이면 이렇게 최대한 빽빽하게 나오고 억대 가격이 나오는데 요런 이거 말고 이런 라이복스 같은 경우는 정면만 보는 대신에 이렇게 깜짝 놀랐네. 정면만 보는데 앞에서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라이다 그 채널이 많이 없어도 이렇게 도니까 정면을 정말 빽빽하게 채울 수 있어요. 되게 빽빽하게 차집니다. 그래서 벽들이 굉장히 예쁘게 나타나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현우님께서 질문 주신 게 라이다가 땅만 보고 가도 슬램이 되나요? 되게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요것도 지금 보시면은 이 ICP의 특성에서 나오는 건데요. 어, 토끼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 토끼, 제 양손이 지금 토끼라 해볼게요. 얘가 이제 노란 토끼고 얘가 회색 토끼입니다. 뭐야 이거? 네, 얘가 이렇게 오려고 하면은 모양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 모양 맞추고 얼굴 모양 맞추고 이게 몸통 모양이 대략 모양이 맞춰지면서 가야 되는데 바닥만 보고 가면은 T 시점에서 바닥을 보면은 그냥 평평한 바닥, T 플러스 1 시점에서 보면 또 평평한 바닥, T 플러스 2 시점에서 또 평평한 바닥. 그러니까 평평한 바닥과 평평한 바닥을 어떻게 매칭할 건가? 이렇게 매칭할 건가? 이렇게 매칭할 건가? 이렇게 매칭할 건가? 이 차이를 몰라서 바닥만 보고 가는 경우에는 ICP가 안 됩니다. 뭐 조금 특별한 방법을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그 컬러드 ICP 이런 거 써가지고 색깔 정보까지 매칭해서 하는 ICP가 있을 텐데 네, 그런 경우는 될 수가 있어요. 바닥에 뭐 로드 마커 같은 게 있는 경우에 벽돌처럼 특정 패턴이 있는 경우 이거는 쪽 이거는 너무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벽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벽돌의 라인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매칭이 돼야지 정상인데 이렇게 매칭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매칭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매칭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 매칭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특수한 테크닉을 조금 더 넣어주면 돼요. 뭐 IMU 같은 걸 섞어줘가지고 라이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략적인 움직임을 알아주면은 이게 가장 말되고 이건 말이 안 되고 이거 말이 안 되고 이거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잘 매칭될 수가 있습니다. 벽돌도 벽돌 쌓는 거 패턴마다 달라요. 벽돌 쌓는 패턴 되게 다양한 거 아시죠? 벽돌 쌓는 게 일정하게 쌓는 게 있고 조금 불규칙하게 쌓아갖고 그게 더 예쁘다는 경우도 있고 불규칙하게 쌓으면 ICP 그냥 하면 될 거예요. 일정하게 쌓는 경우에서는 IMU 같은 거 필수일 겁니다. 이거를 제가 왜 아냐면은 벽돌 쌓는 로봇 회사에 한번 취직할 뻔해가지고 벽돌 공부했다가 그때 알게 됐는데 네, 이런 그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네, 차로버님이 질문 주신 거 라이다 슬램에서 ICP가 잘 되면은 루프 클로저를 안 써도 될까요? ICP가 완벽하게 되면은 루프 클로저를 안 써도 되겠지만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라이다 센서도 결국엔 노이즈를 가지고 있고 ICP도 최적의 값을 얻어내는 거지 에러가 빵인 거를 얻어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길게 돌아갔다가 오면은 언젠가는 조금 오차가 생길 겁니다. 근데 그걸 루프로 잡아주면은 그 오차가 없어지는 거고요. 네, 채피님께서 말씀하신 거 터널 내부 같은 곳에서 비슷하게 나오겠습니다.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정확하십니다. 라이다가 동작하지 않는 곳이 터널이고 그리고 실내에서 오피스 환경 이런 데서 진짜 그냥 그 문 있고 문 있고 문 있고 문 있고 이렇게 앞으로 움직였는데 이게 앞에 있는 문이었나 뒤에 있는 문이었나 이런 거 헷갈려서 같은 데서 덜컥덜컥 하는 경우가 많아요. IMU와 휠 인코더만 추가하면 땅만 보고 가도 슬램이 가능하겠네요. 이것도 이거는 IMU랑 휠 인코더를 갖고 움직임을 추론하면은 땅은 땅 보고 나서 움직임을 얻어낼 수 있겠지만 라이다는 아무런 움직임도 추론하지 못할 거예요. 그럼 결국엔 IMU랑 휠만 갖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뭐 라이다의 맵을 깔아가면서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를 갖고 슬램이라고 얘기하지는 못해요. IMU 휠 인코더 데드 레코딩을 해서 라이다의 맵을 깔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라이다가 위치 추정에 전혀 지금 개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땅만 보고 있으면은 그 움직임 라이다 ICP 자체가 불가능해져서 슬램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원인님 질문으로 다양한 센서를 사용하면 센서 퓨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센서 퓨전 알고리즘의 종류를 잘 모릅니다. 요즘도 칼만 필터 기반이 대세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래프에다 엣지로 추가하는 방식인가요? 네, 센서 퓨전. 네, 이것도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요. 센서 퓨전에 보통 어, 두 가지의 길이 갈래가 나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리 퓨전하고 레이트 퓨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얼리 퓨전은 센서의 로우 데이터 상태에서부터 이제 섞는다라는 건데 보통 딥러닝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카메라 CNN 피처와 라이다에서 얻은 피처를 피처 콘캣을 해버린다. 그렇게 해서 거기다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붙이면은 이게 얼리 퓨전이고 그리고 레이트 퓨전은 어 카메라랑 라이다랑 따로따로 다 프로세싱한 다음에 끝에 결과를 섞는다.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에다가 CNN 피처 뽑고 나서 아니라 카메라에다가는 욜로 돌리고 라이다에다가는 포인트 필라 돌린 다음에 두 개 나온 바운딩 박스 두 개의 IOU를 계산해 갖고 이게 이제 디텍션의 결과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레이트 퓨전인 거죠. 슬램에서도 비슷해요. 슬램에서도 원한다면은 이미지랑 라이다의 뭐 뎁스 결과 이런 거를 서로 오버레이 해가지고 그걸로 랜드마크를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단에서 이미 다 퓨전을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백엔드에서 처리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카메라는 카메라 나름의 비주얼 슬램 라이다는 라이다 나름의 비주얼 슬램 두 개의 마지막 그 포즈 결과를 EKF로 퓨전한다 칼만 필터를 퓨전한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걸 뭐 슬램에서는 뭐 타이틀리 커플드 루슬리 커플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이것도 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보통 루슬리 커플들을 한다라고 하면은 칼만 필터를 쓰는 게 아직도 그 인기가 많고요. 타이틀리 커플들을 한다라고 하면은 라이다는 코스트 펑션을 어떻게 만들까? 카메라는 코스트 펑션을 어떻게 만들까? 그거를 전부 다 팩터 그래프에다 넣어가지고 최적화하는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귀여운 이모티콘 감사합니다. 네, 하기 나름이라 하시면 보통 다 직접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기존의 GitHub 같은 데서 가져오기보다. 논문들, 요즘 논문들은 다 그 오픈 소스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슬램 같은 경우도요. 그래서 뭔가 어떤 논문에서 비주얼 라이다 슬램, 뭐 비주얼 라이다 이너시얼 슬램을 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코스트 펑션 다 설명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라이다는 어떤 식으로 퓨전했고 카메라는 어떤 식으로 퓨전했고 이렇게 되어 있다. 코드는 여기 있어요. 그럼 코드 들어가서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면 돼요. 문제는 그게 특허가 걸려 있으면 갖고 와도 쓸모가 없습니다. 돈 내고 써야 돼서. 네, 그 상업용으로 못 쓴다는 거고요. 네, 뭐 연구용이나 이런 거에서는 문제 없이 쓸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질문을 일단 여기까지 받아본 것 같은데요.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여기서 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9시에 이제 다른 스터디가 있어서 그거 발표 준비하러 가야 돼서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피님 질문 이거 지금까지 올라온 질문만 다 받고 갈게요. 슬램에서 거울이 반사된 공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못합니다. 슬램에서는 못합니다. 라이다가 있으면 라이다로 쏘면은 레이저가 거울에 반사돼 갖고 딴 데 날아가 버리고요. 네, 다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면은 두 배로 강하게 세져 갖고 돌아와 가지고 안 되고요. 카메라가 보면은 벽 너머에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 그 뭐랄까 거울이 있는 곳에다가 요즘에 막 로봇 청소기 샤오미 로봇 청소기 돌려보면은 그러면은 그 맵 그려주잖아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바닥에다 전신 거울 내려놓고 나서 해봤는데 거울 뒤에 똑같이 생긴 공간이 새로 나타납니다. 되게 신기해요. 네, 그리고 네, 뭐 카메라로 하면은 그 옛날에 좀 특수한 방법을 본 것 같긴 해요. 내가 들고 있는 이 카메라 앞에다가 AR 마커를 붙여놓은 다음에 이 마커가 보였다라고 하면 내가 거울을 보고 있는 거니까 이때 이 마커가 보이고 있는 동안에 찍히는 피처는 매핑을 하지 않는다라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대신 그렇게 하면은 트래킹이 그냥 끊겨버려요. 망해버립니다. 네. 거울 얘기가 나와서 생각난 건데 유리는 어떻게 되나요? 유리도 문제입니다. 라이다 같은 것도 유리 같은 경우는 반사각에 따라서 그
레이저가 쏘여지는 각도에 따라서 반사가 되기도 하고 굴절이 되기도 하고 뚫리기도 해요. 근데 유리는 또 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반사가 돼야 됩니다. 근데 반사가 안 되고 대부분의 게 뚫려서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유리가 있는 곳을 매핑하는 라이다 슬램 알고리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그 학교에 가야지만 보이는 그런 거예요. 보통은 벽이 없는 것처럼 나옵니다. 벽이 없는 것처럼 나오거나 갑자기 고스트 벽이 나타나기도 해요. 딴 데에서 상이 맺혀버려가지고 특이합니다. 네, 질문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받기로 하고 오늘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네, 이런 초보자들을 위한 시간이 또 있을까요? 슬램은 오늘 사실 초보자 용도로는 다 끝난 것 같고요. 아마 추가로는 더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더 공부하시고 싶으시면은 어, 아까 소개드렸었던 자율주행을 위한 비주얼 슬램 책 아니면 슬램 핸드북 이런 걸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제가 뭐 여기 이제 채팅방에다가 더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을 조금 공유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번 세션을 열었었던 게 저희 그 스페셜한 스페셜 AI 매주 화요일 9시에서 10시에 진행되는 뭐야 스페셜 AI 그 공부방에서 저희가 슬램을 조금 더 이해를 잘 해야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기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보니까 열었었던 특강이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분들도 보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청강으로 열었던 거라 오늘 그 발표는 제가 녹화된 거 한번 검토해보고 그러고 그 유튜브로 올려서 뭐 공개를 하던가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어, 이거를 어디다가 올리면 좋을까요? 이거 뭐 청강이나 아니면 자유 게시판 이런 데다가 오늘 이 발표 자료 첨부해가지고 공유도 드릴 테니까 나중에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좋은 밤 되세요. 나중에 스페셜한 스페셜 AI 청강 자주 놀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유튜브 그 링크 알려드리겠다. 어디에다가 올린다고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요거까지 올리고